인사 진행하게 될 김일걸 교수님입니다. 네, 지금 영화를 갖고 보셔서 되게 뜨거운 어떤 느낌이 드실 텐데요. 너무나 뵙고 싶은 두 분 모시고 지금 회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호석 감독님 그리고 정우성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TV는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코로나 분석까지는 저도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랑 제가 여쭤보면서 두 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10분 정도 여러분께 제가 시간이 드릴 것 같아요. 말씀드리도록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언론 공개를 처음 하시게 되었고 첫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극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현재 정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방송이란 연구를 맡고 있는 네, 강철비처럼 그리고 여러 시즌에도 맡고 또 굉장히 시사적인 그러면서 단단한 영화에 이렇게 인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자, 일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좀 인사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사실 이제 남북 문제를 그야말로 이상 더 전공법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화를 다루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소재를 가진 영화를 만들기가 감독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한두 달 전에도 굉장히 큰 일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강철비 1편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남의 만들 때마다 이렇게 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993년도 때 인사 계획 때 전세를 직접 이제 상황을 봤었고 그리고 다시 누가 몇 개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만나겠다는 정상에서 발표까지 있었고 그게 보면 그 뒤로 30여 년 사이가 그 위기와 그다음에 사회가 이것이 고도의대처럼 감옥되고 있었어서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개봉될 때쯤 이 도덕스가 어디쯤에 가있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금 그런 상황 인식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복불 보지 않을까요? 이제 약간 상황으로 가있는지 긴장 국면으로 가있는지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분단보다는 어찌됐든 30년 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한 통찰적 접근을 어쨌든 제 POV를 삼고선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호성 씨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게 이제 대통령 역할까지 하시게 된 건데 다 하시지 않을까 정말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뭐 이렇게 검사를 만든다거나 다른 그 역할을 만든다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판타지도 아니고 현실의 역인데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떠신 느낌이었습니까? 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영화는 영화인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시각 그리고 제3의 시선에 개입해 있면서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영화였던 거죠. 특히 이제 거기에 대통령 여기라서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전달받았을 때 감독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라는 배우 자체도 이렇게 그 제3의 시선을 얻기 좋은 어느 순간 그런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하면 이게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꼭 전배우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보지 그럼 뭐.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남북 문제와 주변 정세나 이런 걸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고요. 그 영화가 너무나 리얼해서 현실 정치나 현재 어떤 국제 정세를 그대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실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그렇게 실감 속에 뛰어들어서 보면서도 딱 하나 영화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진입장벽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것은 정호성 씨의 외모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기신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감독님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나 그런 얘기인지. 조금 아마 문성훈 선배님 기초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배우라는 이제 배우가 가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어느 칼럼에 쓰셨던데 우리들이 잃어버린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배우 같은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자기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는 다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니무스, 아니마 뭐 이렇게 정적으로 설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문제 우리가 매일 접하니까 사실은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남북 문제를 바라본다는 건 분노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있어도 있지 않은 것처럼 피치처럼 마치 무시하는 경향성이 사실 이 두 경향성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씩 표정을 잃어가 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 배우님한테도 가장 부탁드렸던 게 그런 이제 표정을 관객분들과 공유하는 게 좀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사기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이 필요한 질문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답변해 주신다면. 예, 어떤 캐릭터를 맡든지 제 이 외피를 깨고 이제 그 외피 안에 있는 그 캐릭터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경재 대통령은 안보 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나. 문연답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에 처음 보면서 가장 우리가 신기하게 느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텐데 보기 전에 든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강철기의 편이 있었는데 거기서의 남과 북의 역할을 맡았던 그 주인공이 스위치돼서 캐스팅됐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터미네이터가 있었어요. 터미네이터 1편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악당으로 나왔는데 2편에서 정의의 사도로 나오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이 기타 배우를 써야 된다는 이유밖에 없거든요. 내적인 이유가 없는데 이 영화의 크로스 캐스팅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캐스팅의 어떤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화의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간 역지사지 캐스팅 같은 이런 어떤 희대의 캐스팅 방식을 생각하시게 되면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강철 1과 강철 2의 관계가 이제 상호적 보완적 속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 때 2017년 말쯤에 어쨌든 저는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기 한 2년 전부터 아마 이때쯤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사단이 나게 날 거다. 그래서 좀 강철경우는 급하게 만들었던 기억도 나고 조금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좀 더 몰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뭘까? 심지어 그 주변국들조차도 대한민국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뭘까? 그런 생각하니까 북의 어찌됐든 99%는 지도자 한 명이니까 그 지도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손에 넣고 있으면 그럼 어찌됐든 나는 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강철교원의 지금 부탁하고 어처로라는 캐릭터가 이제 이론을 데리고 나오고 왔다. 이런 세팅이 앞에 한 2, 30분 정도 세팅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현실에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남북 문제나 진짜 이런 평화체제 쪽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죠. 왜 그러냐면 분단을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갖다든지 어떤 다른 시스템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강철이 원해서 이제 그런 세팅을 했고 오히려 뭐 아시겠지만 충분 속담 중에 연출에 관한 캐스팅이고 마케팅에 관한 날짜 잡는 거라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스팅이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강철이 2의 캐스팅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담는 연출의 운명이 반은 담겨져 있는데 남북을 다 한번 바꿔서 오셔서 역기사적으로 다 한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없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반면에 실제로 강철이 원해서 CIA 지부장으로 나오셨던 조엘 마틴 형 같이 이번에 보시면서 그대로 미국의 부통령으로 나오시고 김영호 선생님이 맡으셨던 그 리홍장이라는 중국 국가안전부 그러니까 미국을 따져 CIA 같은 국가안전부의 한국 지부장이 이번에 아예 중국 대사로 오세요. 사실은 남북은 역지사실했지만 일부러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그대로 이제 끌고 간 게 남북이 오히려 이제 남북 문제에서는 이제 상수나 아니면 주도적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영화를 처음 이제 스타트할 때 해봤고 이게 사실은 배우분들에 대한 그 배우들의 연기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텐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에서도 너무 기가 막히게 열연을 펼치셨지만 2에서도 뭐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열연을 펼쳐주셔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연출의 반응이 이미 성공한 거 아니구나. 정호성 씨는 1편에서는 이제 북의 그런 의원 역을 맡으셨고 여기서는 이제 남측의 대통령 역을 맡으셨는데 이 두 역의 비교가 아마 연기를 하시는 생각이 예전에 나셨을 거고요. 2편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번 연기가 어떠셨는지. 물론 이제 그 연속되는 시리즈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캐릭터를 비교할 만한데 사실 그 캐릭터가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이 한경제 대통령의 침묵 속에 담긴 여러 말들 이걸 어떻게 더 눈빛 속에 표현을 할까, 뭐 표정을 아는 표정을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엄청도 이제 설정의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또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의 캐릭터였죠. 근데 한경제 대통령은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데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로도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인데 제가 이제 연기에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연기하기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전에 맡으셨던 엄철우 캐릭터는 액션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도 많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거의 1시간 러닝타임 정도까지 이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양쪽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건은 점점 파국으로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극중의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뜻은 정확하게 들어오지만 배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연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한 상황 속에서 변주해서 연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어렵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감정은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어떤
그 배우 개인의 어떤 그 표현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이제 캐릭터가 갖는 심정적 답답함으로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 현실적 상황의 답답함이 그대로 이제 한경재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갖는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고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경재를 표현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걸 막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이 표현 안에서의 이 괴로움을 무언가로 표현하시보다는 그 괴로움 자체를 그냥 한경재에게 얹으면은 그 한경재 대통령이 그 안에서의 중재자로서의 그 답답함,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영화적인 핵심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정호성 씨의 많은 연기들 중에서도 이제 액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호성 씨가 사실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편에서 저희가 그런 맛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세팅 장소까지 나오게 되고 또 대통령이 몰입되고 하니까 아 이거 에어포스 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막판에 아마 또 배우가 갖고 있는 액션에 관한 굉장히 뛰어난 그 특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뭘 하시겠구나 할 때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수류탄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 진짜구나 하고 바로 총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액션에 대한 어떤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약간 뭐 더군다나 장르영화적인 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목마른 같은 없으셨어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너무 많이 그동안 하셨군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몸부림도 있지만 한경재 대통령이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간절한 호소를 하잖아요. 그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한경재 대통령스러운 어떤 그 간절한 표현 이런 게 어떤 액션보다도 더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되길 바랬죠. 이 한경재 대통령을 만든 것에 대한 감독님께도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이 대통령이 이제 그 잠수함 속에서의 상황이나 이 삼국 간의 관계나 국제장들 속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염정아 씨와의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에서 핵의 누가 쥐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지금 그 면접 구하는 분을 좀 미리 외워주시 이런 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인물을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선한 면모, 그다음에 노력하는 어떤 면모 같은 걸 집중해서 만드셨는데 이런 한경재라는 인물을 만들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셨던 건 어떤 건가요? 뭐 오히려 그런 고지식함, 고지식함 같은 경우를 이제 한경재 대통령 캐릭터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무식하고 인내력 갖고 뭐 이중섭 화가님이 우리 민족을 소에 비해서 소를 자주 그리셨듯이 어쩌면 소처럼 고지식하고 무식한 모습을 좀 초반에 관객분들에게 좀 인식을 시켜놓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인내력 여기서 나눈다고 저기서 뭐 해도 이건 결국 지치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하시면서 끝까지 먹고 하니 그리고 가족 관계 같은 데서 그런 인간관계를 어쨌든 모습도 좀 보이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대통령 이제 사실상 헌법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기 하는데 가정 내로 이분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캐릭터 위에 이제 써서 구축된 캐릭터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세팅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매맞고 딸에게는 돈 뜯기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 저런 분도 저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의 이제 가장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유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어떤 말을 남기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아내나 딸한테 하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게 이 인물답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인상적인 착점 같이 저한테 느껴졌는데 이 장면 연기하실 때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당연히 시나리오를 보실 때부터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정호성 씨.
할 수 있는 장면은 오히려 더 편했던 박경진 대통령이었죠. 전반에 말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된 공간이니까 계속해서 다른 인물을 찍어도 계속 이렇게 뒤쪽이나 옆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연기들의 연속이었고, 그 마지막에 그 어떤 장면을 만날 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그 감정을 그냥 쫓아가는 상황의 연기를 저는 주로 좀 하는 편인데, 절대 이 감정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치받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무전에 대고 전 대한민국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절제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그게 이제 한경재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또 장르적으로 본다면 이걸 일종의 액션 스릴러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이제 잠수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수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차치하고라도 잠수함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 더구나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드는 굉장히 정적인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삼국 대통령이 정상이 좁은 함장실에 모여있고 이런 상황들일 때 이런 그 잠수함,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진짜 국제무대부터 시작해서 생각부 열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종에 묻힌 눕이다가 중반부는 계속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패소공포증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그 잠수함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게 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잠수함이라고 하는 이제 어찌됐든 병기지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 특정, 사실은 스텔스 전투기가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으면 잠수함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일종의 스텔스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해군에 있는 분들은 잠수함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상 잠수함을 찾아서 사전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핵무기는 뭐랑 결합이 돼야 완성이 되냐면 사실은 잠수함에 미사일이 탑재된 형태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제 북이 핵시스템을 완성했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잠수함이 실질적으로 취역이 된다는 건 그럼 그 나라를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잠수함이 하나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게 한 나라를 우리 설령 영국이 초토화가 돼도 다른 나라 하나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런드도 가장 안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이런 경우 때. 그리고 가장 좁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 잠수함을 실측을 해서 거기랑 비교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대부분 협상을 할 때 좀 넓은 공간에 들어가야 남자들은 협상의 성공률이 좀 더 넓어진답니다. 같은 결론이 되더라도 좀 더 넓고 시원하고 그런 데서 그렇고, 여성분들끼리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좀 아늑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실상 정상이라는 말이 가장 최악의 단어는 잠수함 함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협상이 만들어지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좋은 결론을 나니까 힘든 곳에 넣고, 또 핵잠수함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 핵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은밀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세 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다 가두면 미군이 와서 구출하는 건 시간 문제여서,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이제 뭐 일종의 슈퍼 군인 영화가 되는 거여서 잠수함을 들어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을 세팅을 해서 잠수함으로 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좁은 곳이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를 의미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잠수함도 그렇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부위원장이 담배를 피는 설정도 그 담배 자체를 핵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사실 잠수함 영화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배우가 정우성 씨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세계적으로 21년 전인 것 같고요.
유령이라는 한국에서 장성을 제대로 다룬 최초의 영화를 정우성 씨 주연으로 찍은 바가 있었죠. 그 당시에 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한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 뭐 드라이버 웨이시나 이런 방법들이요. 이번 영화에서 이제 다시 장성하다 보니까 옛날 유령 생각도 나셨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 좁은 공간의 세트이긴 하지만 이 쾌성부터증이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영화의 상당 부분이 삼국 정상이 이제 한장실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슬랩스틱도 있고 코미디도 있지만 그런 연기 어떠셨습니까? 한장실에서의 연기. 유령은 기억도 안 나네요. 22년 전이에요. 20세기 영화죠? 네. 1999년. 네. 어릴 때죠. 그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의 협상을 넓은 공간에서 할 때 뭔가 좀 더 긍정적인 큰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간다면 협상의 여지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옹졸해지고 인간 본성의 모습까지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딱 볼 때 이게 SNL 같기도 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 사실 시나리오에서 제일 어려운 신들이었어요. 근데 일단 뭐 진지하게 해보자. 진지하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의 리듬을 타면서 한번 협주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이 세 캐릭터, 전혀 다른 개성의 세 캐릭터가 가장 화려한 협주를 하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말고 그러면 두 배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거기에 꼈다가 빠졌다 슬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기분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배우가 내는 소리 중에는 이제 생리적인 소리도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저런 장면까지 나오나 싶기도 했는데 정말로 세 사람 이렇게 감금돼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등등 하면 저런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감독님께서 이 세 명의 주인공을 각국의 정상으로 설정하셔서 만들었는데 이 세 인물을 보다 보면 실제 인물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앵거스 맥그레이든 씨가 연기한 인물을 보면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극 중에서도 공화당으로 나오고 있고 또 선거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 한경제도 역시 보면은 진보 쪽의 대통령이고 또 그쪽에서 심지어 종교도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현재 대통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애초에 이 영화를 굉장히 리얼하게 우리가 보게 하는데 심지어는 그 주인공 세 명이 실제 삼국의 현재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면모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영화를 영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바람 그대로 받아들일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철이 투는 사실 큰 장르로 보면 분단물입니다. 이제 분단 1952년 이후로 분단분당이 나오고 저희가 JSA를 했고 태극기 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많은 분단 영화를 사실 있었죠. 저희가 이제 강철이 시리즈 분단물 크게 보면 되는데 강철이 투는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제 정치 스릴러 같은 모습들이 앞부분에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루하게 볼 수도 있는 파트긴 한데 어쨌든 그런 파트가 있고 그 앞이 지루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은 제가 이제 뒤 중간 부분에 배치했던 게 이제 일종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코미디의 특징이 풍자인데 풍자라는 건 현실을 풍자하지 못하면 이게 블랙 코미디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받거나 유출할 수 있는 어떤가를 가지고 와서 풍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사실 실제 인물하고 싱크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풍자라는 건 원래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을 풍자해야 그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일 싱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었고 한참 센 척한 척 나오는 북의 지도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후반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는 잠수함 액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캐릭터를 배분할 때 이제 이름이 이제 스무트 대통령인데 사실은 미국은 대외팽창주의와 고립주의라는 이 외교 정책 두 개를 가지고 이제 11년 아주처럼 계속 200 몇십 년 왔거든요. 스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리드 스무트라고 하는 상원의원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인하실 때 보시면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부위원장 이름이 조선사고 미국의 대통령이 윌리스 체프만 스무트예요. 윌리스 체프만 홀리라는 하원의원과 리드 스무트라는 상원의원이 손을 붙잡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보호주의 법안을 냅니다. 어찌 보면 그 가장 강력했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라인은 미국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쭉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때문에 조금 어쩔 수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본질은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사실 좀 상징을 해서 이름을 가지고 왔고요. 풍자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더군다나 이제 외국 배우분들은 확실히 그 풍자에 있어서는 더 우리보다 표현이 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표현되는 것도 조금 더 멤버스 맥케이 배우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세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제가 글을 쓰면서 느낀 게 이거 뭐 섹스피어 10명 있어도 부위원장에다가 지금 현재 국회 두 캐릭터를 넣을 수가 없겠다 했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 화해 모드일 때의 모습과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 하는 말이 너무 큰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이 힘들 정도로 너무 간극이 커서 아예 캐릭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조선사인 건 저는 뭐 어쨌든 북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니까 북한 주민들도 지난 30년간 가장 간절하게 말하는 건 평화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선사라고 쓴 게 뭐냐면 어쨌든 전 한나라의 역사는 몇몇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민중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 평화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 모여서 만드는 캐릭터가 저는 지금의 조선사 위원장인 캐릭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북에서 가끔 주식하는 이제 강경한 모드들은 이제 강경파이자 북의 기득권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파인 호위총국장 경우 캐릭터를 두 개를 나눴거든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제 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세대에서 그런 어떤 블랙 코미디적 모습을 볼 수 있지. 이게 지금 북의 캐릭터가 그냥 한 캐릭터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캐릭터 잡는 데는 저는 1시간 이상을 거기서 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눴더니 오히려 거기서 긴장도 생기고, 예, 그래서 마치 그 지킬앤 하이드처럼 그래서 지킬이 하이드의 막살도 잡고 하이드가 지킬을 놀리기도 하며 그런 모습들도 오히려 그게 표현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물을 어느 정도 생각보면 다음으로 인해서 캐릭터라이징을 할 시간을 벌고 그것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 셈이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도 그 현실에서 조금 가지고 옴으로써 저희가 코미디적 요소 좀 살릴 수 있었고.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조선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왔고 또 스무트라는 이름을 그렇게 왔다면 한경제라는 이름은 그러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나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단 하나로 결정했더라고요. 경제 성장. 예. 그래서 이제 경제 확실하신 분이다. 이름이 그래서 경제였다가 너무 좀 직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였다가 어이를 아이로만 바꿨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럼 한경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경제였다. 기본적으로 지지율을 깔고 가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보면 앞서 이제 온 국민 지지하는 이유가 아마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한 5%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무슨 계속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철기 씨 제일 원래 중요했던 이름이 이전에 연기하셨던 엄철우, 그다음 또 박철우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철우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게 한글로 풀면 강철기가 철우니까. 근데 이 영화에 철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주인공도 아니고 유수영 씨가 맡은 배우 이름이 철우거든요. 그러면 이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철우라는 인물 왜 도중에 심지어 죽는 유수영 씨한테 주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철우라는 게 이제 무기 이름이기도 하고요. 무기 별명, 강철기라고 하는 무기 별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실제로 엄철우 배우님이 이름이 강철철의 최철의 친구 웃자 써서 강철 같은 친구들에서 정말 정반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위총국장의 동생인 박철우, 호위총국장 이름이 박진거든요. 박철우가 죽으면서 일종의 한반도는 강철 같은 친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강철기 같은 이제 재앙을 맞이할 거냐라는 어쨌든 선택지가 강철기라는 일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호위총국장한테는 그 재앙에 가까운 게 나온 거죠. 실제로 동생 철우가 죽으면서
이제 호위총국장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호위총국장 역할을 하시는 곽동원 씨에게 하다가 이 친구 이름이 철호였으면 좋겠다. 자기가 철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친구한테 철을 이라는 이름 줘야 된다고. 그러시자 뭐 예. 그렇게 하면서 좀 선생님은 이렇게 했네요. 네. 그 지금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연기적으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제 세 배우의 어떤 합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코미디 연기를 하시면서도 코미디 연기를 안 하시는 척 하시잖아요. 정우성 씨가요. 그래서 이제 더 코미디가 더 웃기게 되는 것인데 그 셋이 이제 나올 때 이제 그 세 분의 합을 보는 재미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앵거스 맥케이든 씨는 이제 그렇게 약간 더 과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남은 두 배우 재미인데 또 유연석 씨는 사실 평소에 유연식 씨한테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 어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반듯한 캐릭터가 있을 텐데 이 두 분을 만나서 각각 연기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맥케이든 씨나 유연석 씨나. 앵거스 어찌됐든 그 해외 프로젝트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손님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배우로서 이분이 한국 영화 현장에 와서 그냥 뭐 영화 현장에 대한 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 현장에 주도하고 있으면 굉장히 또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다르지 않은 공간에서 그냥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려고 했고 또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이분도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편한 동료처럼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하니까 방구 끼는 신에서 진짜 방구를 끼더라고요. 좋은 배우는 그게 조절이 가능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처음 봤어요. 실제 냄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역시 훌륭하구나. 다른 게 없었다가 시켜서 해주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색과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면서 나중에는 어떤 서로의 이제 화음의 조율들이 너무나도 재밌었던 그런 작업을 했고 연석 씨는 자세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분위기 메이커는 꼭 막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형들이니까 뭐 본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늘 뭔가 더 활발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후배로 갖는 자세를 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조선사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잘 해내야 되겠다는 의식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 있는 친구니까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사를 연기하는 유연석 씨를 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어떤 다른 이견보다는 그냥 연석 씨가 연기하는 조선사가 조선사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준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굉장히 좋은 든든한 또 파트너였죠. 감독님께 이제 영화의 어떤 영화가 이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담고 있어 그런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 사실 특히 전작하고 비교한다면 전작의 경우는 북한의 반응을 한 가지로 묶어놓은 다음에 남한의 반응을 둘로 쪼개줬어요. 그래서 전작을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가 됐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가장 강경한 의견을 이제 그분 쪽에서 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의 반응을 한 가지로 두고 이제 남쪽 반응을 둘로 쪼개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야기를 나누신 건데 이번 강성필 2에서는 정반대예요. 남쪽의 반응은 지금 진보 쪽의 대통령이 되어 있지만 보수 쪽의 견해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견해를 둘로 쪼개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개방 쪽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또 신정근 씨가 있죠. 반면에 이쪽으로는 이제 그
곽도원씨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인물을 감독님은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악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위원장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우리가 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능적으로만 보더라도 악은 상대적으로 곽도원 쪽으로 보이고 선은 좀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본부의 강경파이지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사 얘기를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이 얼마큼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신 게 장데스가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각각의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 한반도에서 힘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종의 뒷배경이 있었어요. 소련, 미국, 중국. 그럴 경우에는 균형이 맞았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본토에서 밀려나자 바로 김구 선생님이 제거당하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반영하는 두 사람이 남아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강경파가 내부적인 강경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강경 모드를 갈지 온건 모드를 갈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뭐 내부에서 아무리 이 나름대로의 주파수가 있듯이 이제 이런 뭐 온건한 쪽과 강경한 쪽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미국의 입장이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전략과 입장은 사실상 이제 프레임 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 남북이 아무리 뭐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결정된 프레임 안에서밖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강경파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쪽에 있다면 강경파가 무조건 시원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말은 확실하게 시원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심지어 한정대 대통령이 무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얻을 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참고서 얻어내는 건데 그냥 눈으로 싹 보기에는 강경파는 무조건 시원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말은 잘하니까요. 온건파는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조건이 맞아야 이제 자기 의견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행간을 제가 얼마만큼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기회 대통령이 한숨 참 많이 쉬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수함이 드디어 독도 앞바다로 났을 때 그 여태까지 답답했던 모든 한숨을 다 내듯이 시원하게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시거든요. 그 수많은 한숨을 참고 다 참으신 뒤에 나중에 이제 탁트인 보고 나서 한번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저는 그게 선한 자, 인내 있는 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하고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 항상 누구마다 비판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에서 보여지는 건 이제 우리가 70년이라는 분단 동안 우리도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북이 만약에 못된 짓을 하면 매약하고 신경 짜증내는 섞인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신경 쓰기 싫다고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체 그 원투를 통해서 가장 이제 어찌됐든 관객분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은 건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좀 그래도 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어차피 원투를 관객분들과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 작품의 이제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참여해 주신 게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공유하시려고 들어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듣다 보니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진짜 전쟁을 결정하고 심지어 유능해 보이지만 평화로 가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측면이 있고요. 하나하나 더 이제 두 분께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1편과 2편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남북 관계에서 서로 반대적인 주장을 하는 서로 상충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강철기 1편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놀란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까라고 할 때 힘을 키워온 상태에서의 균형을 말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측에서의 어떤 핵무장의 논리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독님의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든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한경제라는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지난한 길을 가장 힘들게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사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측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사실은 정반대의 두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은 이제 두 영화가 그만큼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영화의 외적인 부분인데 감독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해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감독님은 1, 2편 모두 만드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1, 2편을 합치면 이제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 한반도 전체가 갈 수 있는 네 가지 기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2편에서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제재를 통한 내부 붕괴, 어쨌든 1편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건 뭐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해외에서 핵을 가지면 그 상대편의 적성고 뭐 실탄도 가지더라라는 게 우리 그게 인류를 살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으나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제로 전쟁도 준비를 해왔고 평화체제도 다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도 무슨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핵무장은 뭐 한국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이제 일부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결심만 하면 언제 얼마에 돈이 들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국에서는 이미 나왔고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한국 사회가 오히려 가장 없는 거 아닌가. 2017년에는 실제로 중국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제 동북 쪽으로 올려보냈고 20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중앙 캠프를 실제로 건설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철 이슈에서 다뤘었고 만약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 당연히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쿠키에서도 이제 사실은 질문하는 한 질문이 예스로 대답해도 평화체제 구축이고요. 노로 대답해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스로 대답해도 그걸로 가는 과정 중에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이 뭐냐면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뭐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두 개로 나눠서 천천히 EU처럼 혹은 유럽처럼 그냥 이웃이 되는 거죠.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노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더 다른 나라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근데 꼭 이런 얘기는 해외에 있는 분들을 말씀을 인용을 해야 오해가 없더라고요. 짐 로저스 같은 분도 실제는 뭐 만약에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가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면서 통일 한국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코리아 유니온은 어마어마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볼 텐데 어찌됐든 짐 로저스라고 세계 4대 아주 저설적인 투자자가 얘기를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덕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강절피 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익의 관점으로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의 외교라고 하는 건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그냥 외교 안보라는 건 사실 국가 이익의 극대화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은 주변국들에게 다 이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외교가 약간의 전속 게임이 있다고 치면 그럼 우리도 그럼 긴장과 분단이 이득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예, 물론 저런 놈들이랑 어떻게 화해를 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다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저는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편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우영 씨 이제 배우로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숨결 같은 걸 불어넣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화를 찍고 나면 사실 이 영화가 그냥 굉장히 작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이야기를 정말 크게 하는 영화인데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한국 영화 연기를 맡으셨고 영화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배우 입장에서 이런 연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생각들이 시선들이 좀 달라지거나 강화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영화를 찍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찍고 난 현재 생각은 어떠신 건지 궁금합니다.
강화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언론 배구 시사 끝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이제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는데 이 불행을 당연하게 언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이 불행에 대해서 버티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행은 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에 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될 우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좀그 뒷얘기 재밌는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좀 바꾸고요. 네, 일단 정우성님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가 일단 끝나고 여기 앞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디 쓰셔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강철비2 정상회담 대박나자님께서 정우성님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느껴지시는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지금 생각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내한테 엉덩이 나는 거죠. 우성은 나의 우상이라고 라임 좀 하시는 분인데요. 양우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삭제한 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님에게 한 번 더 돈을 뜯기시거든요. 따님에게 돈을 한 번 더 뜯기시니까 시간 관계상 그 부분 삭제가 되었습니다. 확장판이 아마 9월이나 10월쯤 나올 텐데 확장판이 다 살아있습니다. 더 안쓰럽게 보일 뻔했네요. 네, 한경재 만만세님께서 곡중 영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네요. 영부인의 본명이요. 염정아님이십니다. 그대로. 그건 그분의 뜻이신가요? 아니 감독님의 뜻이신가요? 삼시세끼에 대한 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에 대한 오마주. 삼시세끼에 이제 아마 정 배우님이 아마 게스트 1호 치지 않았나요? 예. 거기서 이제 염정아 배우님과 이제 정 배우님의 케미를 제가 봐서 좋겠다. 저 두 분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너무 빨리 와서 못 읽겠는데 어느 분인지 제가 못 읽었는데 왜 수학 선생님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막히면 거꾸로 가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업을 영부인께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오히려 영부인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좀 깐깐한 수학 선생님 같은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수학 선생님을 정하게 됐고요. 또 마침 10cm짜리 원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수학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거 보고 나면 가만히서 어떻게 구하나 싶으면서 다들 국민들의 상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정호성 장님께서 마지막 독도 장면을 실제로 독도에서 촬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정 배우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님께서 이게 뭐 어디 나라는 멘트가 아니니까 당진 세트는 주차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강진 세트장도 좀 약간 깨는데 주차장에서 찍으셨군요. 어려웠어요. 항상 앞에 차들이 가득한데 바다를 상상하시면서 그래서 한숨 쉬셨군요. 뭐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 NG가 제일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NG는 그렇게 많이 안 하나? NG가 뭐 거의
제가 액션씬 질문들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은데 잠드럼 액션씬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상당 부분 시리겠지만 잠드럼 액션씬들은 어떤 원칙을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를 할 때 나름대로 원칙 중에 하나는 장르적인 재미를 끝까지 가져가보자 하는 원칙입니다. 변호인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법정 영화 장르로서는 한번 그 끝이 어딘지 한번 장르적 완성도를 한번 가보자였고, 이번에 강철기 2 같은 경우는 잠드럼 액션 영화라는 그걸 한번 가보자였고, 그걸 어찌됐든 최대한 도중을 맞추고 최대한 현대 잠수함의 전에서 이제 교리가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 이제 현대 잠수함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번 넣자. 전술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방법론들을 최대한 넣어서,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만든 잠수함 영화하고 좀 결이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해외 영화들이 있었던 일이나 뭐 그런 식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실제로 이제 잠수함 함단이나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현대 잠수함전의 극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 한 게 아니고 최대한 도중에 맞춰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그 어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이렇게 느껴져서 큰 시감을 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나루기도님께서 질문을 제가 까먹어버렸네 그 사이에. 가장 기억나시는 대사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호성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까? 그 이상의 기억이 남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그 장면도 굉장히 길게 찍으셨잖아요. 굉장히 또 신경 쓰시면서 힘들게 찍으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촬영 날짜가 바뀌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잘해야지. 진정한 호소자. 그래가지고 진짜성은 한국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더군다나 정장을 끝나니까 저것도 주차장에 쓰셨습니까? 지금 막 영화 보고 이게 영화에 대한 너무 많은 거를 깨뜨리면 안 돼요. 광화문도 거의 통장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인상같이 있는 네, 짧은 시간에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예정된 1시간이 훌쩍 지나서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깊은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너무 풍부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봉을 앞두고 이제 또 시간을 끝내셨는데 두 분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지푸라기라도 적으신 분들 DVD 코멘터리 했어요. 그 영화가 이제 코로나19 초반에 개봉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아주 정면으로 받은 영화였거든요. 이제 교수님도 정상회담 개봉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코로나19는 진정세는 전 세계적으로는 진정세는 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자발적인 어떤 방향의 초선수급자가 돼서 이렇게 다시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일상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구나, 이렇게 특별한 게 없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강철기 원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 사실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뭐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너무 현실하고 싱크율이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상력이, 이런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생각할 거리도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어묵
현실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이게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곳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화처럼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고 충분히 영화 작품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갔을 때 배지, 영화 배지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아요. 가자.